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경기 고양에서 검거됐습니다. 도피 4개월 만이며 공개 수배 17일 만입니다. 경찰이 이은혜 아버지를 통해 자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호연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경북대의대 편입시험에서 정 후보와 친분이 있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만점을 받아 논란입니다. 자녀의 병역 편입 논란에 정 후보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두려움이 느껴진다며 비판했습니다. 주요 봉권 명소에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북적였습니다. 일상 회복을 앞둔 가운데 코로나가 2급 감염병이 되고 격리 의무도 해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으며 충격을 줬던 이은혜와 조연수가 오늘 검거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 잠적한 지 4개월 만이고 공개 수배된 지는 17일 만입니다. 이들은 검거 직전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 지낼 수 있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밝혀야 할 범죄 혐의도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여성과 남성이 경찰서에 들어갑니다. 계곡살인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현수입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두 사람은 오늘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통신과 주변 인물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은신한 오피스텔을 찾아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이 은신처를 찾아오자 순순히 문을 열어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출석 의사 표시 그대로 받아주고 할 테니까 몇 톤지 얘기해라.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잡은 거예요.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씨를 계곡에 뛰어들게 한 뒤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E씨의 남편 명의로 돼 있는 8억 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은 보고덕이 든 음식을 먹이는가 하며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2번에 걸쳐 살해 시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도피 생활 넉 달 만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찰이 이은혜와 조현수를 검거하는 데는 이은혜 아버지의 자수 권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설득해 이들의 은신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스스로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 이후 이은혜와 조현수가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에 숨은 정황을 파악하고 그 인근까지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사흘 전부터 일대를 집중적으로 뒤졌지만 집안에 꽁꽁 숨은 이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동호수를 알기 전까지는 이들 검거에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기약이 없던 상황. 경찰은 어제 이은혜의 아버지를 설득해 정확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또 얘가 자수 의사를 표시했고 경찰이 그걸 인정하고 호수대라. 그래서 문 열어준 거야.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경찰이 찾아가 확인에 나섰고 이은혜와 조연수는 순순히 문을 열고 나와 체포됐습니다. 검거 현장인 오피스텔엔 이은혜와 조연수 외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자의 도피를 도우면 범인 은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직계 가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이은혜 아버지도 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씨와 조 씨의 신병을 즉시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는데 인천지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해 4개월 이상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는 물론 신용카드도 쓰지 않는 등 치밀하게 행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 도피 과정에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도피를 시작한 뒤 4개월이 넘도록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은혜는 도주 당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대신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로 필요한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옛 주거지에서 대포폰 20여 개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또 신용카드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철저히 현금으로만 결제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현금으로 사용하고 자기 위치를 추적당할 수 있는 활동을 안 하고 이제 그런.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음식 배달 등도 온라인 결제를 통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 검찰과 경찰은 이 때문에 이들이 도피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입니다. 이들이 쓴 돈의 출처를 찾는 한편 대포폰으로 연락한 사람들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붙잡힌 오피스텔 소유 임대 관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이들의 도주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 입주가 시작된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두 사람을 붙잡긴 했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연관된 살인 관련 혐의만 3개고 해외에서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두 사람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의혹을 받는 이은혜와 내연남 조연수. 물증이 나오지 않아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지 못했고 1년 반이 지나서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이은혜는 강원도 양양에서 남편 윤 씨에게 보고 독을 먹이는가 하면 경기도 용인 낚시터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앞서 효력을 잃었던 8억 원 상당의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을 되살렸습니다. 2014년에는 태국 파타야에서 이은혜 전 남자친구가 스노클링 도중 숨졌습니다. 이때 남자친구 보험금은 유가족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경은 사망 과정에 이은혜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2010년엔 또 다른 남자친구가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은혜 관련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이목은 단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쏠려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괜히 책임만 더 키워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의도적 도발을 통해 책임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 직후 국정농단과 암덩어리란 표현으로 당 지도부가 비판한 데 이어 청문회 보이콧이란 초강수까지 거론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기류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삶은 소머리란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에 놓고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의 논리에 밀릴 것이란 주장도 내놨습니다. 한동훈 청문회와 검수완박 법안에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모레 법사위에서 거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되고 채널A 사건으로 피의자까지 됐었죠. 법무부 수장이란 파격 지명으로 화려한 부활을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채연 기자가 한동훈 검사에 맞춰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된 한동훈 검사.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지명자가 한숨을 크게 쉬고 손을 덜덜 떠는 등 본인도 크게 긴장할 정도로 파격 발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후보자는 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거친 특수통 출신입니다. 윤 당선인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했고 전직 대통령 2명과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거물들을 잇따라 법정에 세우며 뛰어난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 인생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요동쳤습니다.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정권의 소위 미운털이 박혀 연거푸 좌천성 인사가 났고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채널A 사건으로 2년 동안 피의자 신분까지 됐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 피의자 신분에서 윤석열 정부 최연소 장관 후보로 화려하게 부활한 셈인데 민주당은 후보 지명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나쁜 인사입니다. 새 정부의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들에게 날린 어퍼컷입니다. 한 후보자도 첫 출근길부터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상황.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과 한 후보자의 충돌이 어떤 후폭풍을 만들지. 한동훈발 블랙홀은 당분간 정치권과 법조계 이슈를 빨아들일 전망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편입과 병역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딸의 편입 과정에서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교수들이 만점을 줬다는 의혹에 이어 아들의 병역 관련 병원 진단서를 놓고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퇴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정 후보자는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오랜 친구란 점에 더해 조국 사태와 비교하는 말이 나오면서 윤 당선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진행된 경북대 의대 편입시험 마지막 전형인 구술평가 채점표입니다. 정호영 후보자 딸 정모 씨는 한 고사실 평가위원 3명 모두로부터 만점인 20점을 받았지만 다른 두 고사실에선 19점과 17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점을 준 평가위원 중 한 명은 당시 경북대병원 부원장이었던 정 후보자와 의대 동문이고 나머지 2명도 정 후보자와 여러 논문을 공동 집필한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또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던 정 후보자 아들은 5년 뒤 경북대병원에서 척추질환 진단서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정 후보자 아들인지 알았냐라는 한 언론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조국과 같은 잣대로 검증하자며 공세에 나섰고 한 교수 모임도 성명을 통해 억울함이 있더라도 대의를 위해 물러서야 한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정 후보자의 사퇴설까지 보도됐지만 정 후보자는 자녀 의혹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며 엉뚱한 얘기까지 띄워가며 집요하게 제가 사퇴하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동료 교수의 SNS 글을 전달했는데 여기엔 경북대학생이 경북대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당연하고 병역 관련 진단서는 교수들도 극히 조심한다는 내용과 수많은 교수들 자녀가 의대 편입에서 낙방하는 걸 봤기 때문에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주장 등이 담겼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달 20일 또는 21일 두 날짜로 압축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를 대신할 장소도 한두 곳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대중 대북 노선이 조기에 설정될 것 같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열흘 남짓한 시기에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내달 24일쯤으로 예정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날짜는 내달 20일 또는 21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완전 개방에 따라 회담 장소도 후보지 한두 곳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새 정부 출범 후 2달 이상 걸렸던 회담 시기가 취임 후 열흘 남짓으로 당겨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에 첫 회담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대중, 대북 정책 기조도 조기에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양국의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한미동맹 강화가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데 핵미사일 유예를 파기한 뒤 ICBM 도발까지 이어간 북한을 향한 고강도 경고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미 양측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윤 당선인 측은 대북 정책 기조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제3의 길을 모색 중이라며 무엇보다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조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을 맞았는데 우려했던 열병식이나 무력 도발은 없었습니다. 대신 대규모 축제를 벌이며 보냈습니다만 한미 당국은 오는 25일 북한군 창건일에 맞춘 도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선전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북한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열린 보고대회에서 김일성, 김정은 일가에 대한 환호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일심단결의 국풍, 혼연일체의 위대한 힘입니다. 방송으로 실황 중계된 야간 무도회에선 김일성 광장에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화려한 축포가 터져 올랐습니다. 한이를 더해주며 축포가 터져오릅니다. 만성적 전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평양 곳곳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장식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김일성 생일에 맞춘 열병식과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군사적 움직임 대신 대규모 축제를 벌인 겁니다. 화성 17형 도발을 통해서 이번 김일성 110주년 생일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평양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 다지기를 강화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미 당국은 오는 25일 북한군 창건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계기에도 열병식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 북핵 수석 대표는 다음 주 초 서울에서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o discus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the recent ICBM launches. 한미 양국은 연합 군사훈련의 본훈련격인 지휘소 훈련을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다음 주부터 실시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화창한 하늘에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온까지 봄을 만끽하기 좋은 날이었죠. 막바지 벚꽃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도심 곳곳으로 나왔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시민이 꽃길을 거닐며 봄을 만끽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풍물패에 흥겨운 공연을 즐기고 아이는 붓글씨 체험과 화전 만들기에 흠뻑 빠져듭니다. 진달래를 냠냠냠냠. 아빠도 냠냠냠냠. 엄마도 냠냠냠냠. 올해 벚꽃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소식에 이곳 한국민속촌에는 주차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벚꽃이 지는 줄 몰라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도심 곳곳 벚꽃 명소에도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면서 반팔 차림 나들이객이 곳곳에서 보였고 해는 있는데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온도도 너무 좋고 떨어지는 꽃잎에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꽃이 져서 아쉽기는 한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로 내일도 전국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봄을 맞은 거리는 이미 일상을 회복한 분위기입니다. 항상 북적였던 선별진료소도 이제는 한산해졌습니다.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면서 다음 달 말부터는 확진자의 격리도 해제될 예정인데 여전한 감염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별진료소가 텅 비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발길은 거의 끊긴 채 PCR 검사를 하러 온 고령층 등의 모습만 간간히 눈에 띕니다. 신규 확진자는 토요일 기준 8주 만에 가장 낮은 10만 7,916명. 유행 감소세에 감염 우려는 줄었지만 코로나가 2급 감염병이 되면서 새로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 시 일주일의 격리 의무 기간이 다음 달 23일부터 격리 권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격리의 강제성이 없어져 확진이 돼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확진됐더라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가지고 누가 확진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자칫 확진자는 제대로 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전파 위험도 우려됩니다. 격리를 완전히 풀겠다?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다닐 건데 약한 사람들이 걸리면 목숨을 잃어야 되는데. 정부는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강조합니다. 2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재택치료의 어떤 관리랄지 이런 업무 부담을 조금 덜고 다른 부분에 이제 역량을 투입. 이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1급 감염병 때 지급되던 격리 지원금이 중단되고 확진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사실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회사도 학교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색함과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테죠. 이미 2년 동안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진 터라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신경희 기자가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며 대학 생활을 즐깁니다. 대면으로 바뀌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학우들을 실제로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주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부분 대학에선 봄축제 재개와 함께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비대면 수업에 친숙해진 학생들 사이에선 새로운 적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대면 수업에 적응이 되었었는데 대면 수업에 다시 적응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직장인들도 일상 회복은 반기면서도 그동안 제한됐던 회식 등 조직생활 재개에 부담감을 털어놓습니다. 일부 기업은 코로나로 시작된 출퇴근 시간 유연제와 공유 사무실 제도 등을 당분간 유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여의치 않거나 혹은 외부 출장이 나가서 일할 곳이 없을 때 이 공간을 이용해서 코앞까지 다가온 일상 회복. 전문가들은 새로운 코로나 변이 출현 등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하며 일상 회복 이후에도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권에서 BTS 병역특례법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불확실성들이 사실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 얘기가 곧 저희 얘기지 않을까. 불타오르네. BTS의 병역특례 논란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가 시작이었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2018년 7월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당시는 BTS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등을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 세계 1등, 올림픽 1등인데 당시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BTS 팬들이 BTS가 원해서 혜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나서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느냐.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말을 꺼낸 게 당사자인 BTS 측이라든가 BTS 팬들 측이 아니었거든요. 예.
빨리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양당의 간사 간의 협의는 있었고요. 또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도 역시 여야 정치권에 전화를 직접 걸어서 이 법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군부를 냈습니다. 꽤나 정치권이 먼저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핵심은 BTS 같은 이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넣자라는 거죠. 기존 병역특례법의 대상은요.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 개정이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까? 예술이나 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는 이제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행령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이게 국방부하고 병무청에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BTS가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병역 특례 대상의 기준 이게 공정한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이 사실 좀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술요원을 보시면 국제음악경연대회 28개 음악경연대회 하고 그리고 국제무용경연대회 2위까지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 경연대회 5개 대회에서 1위를 입상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만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성진 씨가 1등을 한 쇼팽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만 개최가 되고요. 매년 개최되는 대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회들 사이에 편차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준이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문화예술인은 기량을 뽐내는 그런 국제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회 순위가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순위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대중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백한 규정들이 없잖아요. 근데 빌보드 차트에 뭐 몇 위권 안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이유로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고 하면 BTS가 아닌 다른 그룹들이 여기까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BTS만을 위한 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2030 남성들이 지금 가장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입영 연기도 사실은 이제 만 29세 때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했었는데 이것도 2020년 말에 국회에서 이제 법이 바뀌면서 30세까지로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도 사실상 BTS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왔었는데요. 2030 남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공정이다 보니까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 있지 않으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돌이표는 이제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슈가 있으면 그때그때 뭐 사후에 누구를 편입시키고 누구에게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이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에 이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인데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의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풀릴 분위기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90년대 초반 조성된 삼봉과 분당 신도시.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1월 말부터 하락하던 집값이 이번 주 상승 전환했습니다. 대선 직후인 3월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일산 신도시를 포함해 주요 1기 신도시 집값이 모두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대선 치르고 한 2주 동안은 작은 것부터 큰 평수까지 다 빠졌거든요. 웬만한 건 거의 다 나갔고. 시장에선 강남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재건축 기대감이 1기 신도시까지 번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입주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30년을 채웠습니다. 재건축 기대하고서 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안 내놔요. 진정됐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며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 이익과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폭도 애초 기대보다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윤당선인은 전 지역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런 일괄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들의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이 나올 거란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년이 됐습니다. 진도 팽목항에는 노란 리본 물결 속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유가족들은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지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녹이 쓴 세월호가 항만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슬픔은 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 가는 게 좀 안타깝고 묘하고 슬픈 것 같습니다. 8년 전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진도 팽목항. 바람에 나부끼는 수천 개의 노란 리본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고해역과 가깝고 희생자들의 유해가 도착했던 팽목항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학생들의 단체 사진과 이름표를 바라보며 등대길을 거닐며 희생자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봅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담아두면서 이런 건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목적으로 왔거든요. 참 너무 안타깝죠.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의 맹골수도 앞바다에선 유가족들이 지난 10일과 오늘 선상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 304명의 넋을 기렸습니다. 8년이 흘렀건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에 대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 찾아온 8번째 봄. 세월호 참사가 남긴 가슴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밤사이 우크라이나의 한 공장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함대 모스크바호를 격침시켰다고 주장했죠. 이 공장은 격침에 사용한 미사일을 생산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자 격침된 사실을 인정한 꼴입니다. 류지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한쪽 벽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이 훤히 드러납니다. 바로 옆 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밤에 러시아군이 폭격했습니다. В першої години ночі ко мені зателефонував мій охоронець і сказав о том, що нанесені авіаудари. 우크라이나는 네피움 미사일로 모스크바호를 격침시켰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미사일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공장을 타격하는 바람에 모스크바호가 격침됐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Сегодня ночью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Калибр» нанесен удар по военному объекту на окраине Киева. 러시아는 마리우폴 공격 수위도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장거리 폭격기를 동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Not only me, I think all of the world, all the countries have to be warned. Because you know that it can be not real information, but it can be the truth. 유엔 난민기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0일 만에 해외로 탈출한 피난민이 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0%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김건희 다음 주 등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는 당연히 참석을 할 테고요. 근데 그 전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두고 윤 당선인 주변과 인수위에서 여전히 찬반 양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취임식 전에 등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퍼스트 레이디가 될 인물인데 지나칠 정도로 자맹을 이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취임식이 당선 후 첫 공식 행보가 될 경우에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할 취임식이 엉뚱하게도 김 여사에게 과도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방선거 여론 이런 거를 의식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이죠. 김 여사를 향한 의혹과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 겁니다.
물론 대선 과정에서도 공방이 많았지만 이 7시간 통화 보도 때 오히려 여론 반전을 불러온 측면도 있는 만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의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김 여사가 이미 여러 정황들을 최근에 당선 이후에 SNS에 남기기는 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요.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이라고 적힌 상장 사진과 함께 텀블러 사용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 동물학대범 처벌 관련 청원을 내걸고 열심히 퍼나르며 분노했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싸움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환경과 동물 보호 이런 해시태그도 함께 달았습니다. 유기견과 유기묘를 포함한 7마리의 동물을 키우는 데다 동물보호단체 후원도 오랫동안 해온 만큼 앞으로 관련 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김 여사 측에 직접 물어보니까요. 약자와 환경 또 동물권과 같은 분야에서 향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인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언제냐가 관심사인데 오늘 첫 번째 물음표가 다음 주로 돼 있어요. 네. 또 계기가 있습니까? 네, 방금 환경, 동물, 그리고 약자란 키워드 설명드렸죠. 윤당 선인이 선거 때부터 약자와의 동행과 배려를 강조해온 만큼 김 여사도 약자와 관련된 활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첫 일정이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다음 주인 20일인데요. 이 장애 인식 개선과 인권 신장을 위한 날로 올해가 42주년이라고 합니다. 막판 조율 중인 것까진 파악이 돼서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건희 다음 주 등판의 느낌표는 위기를 기회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경영학에서 많이 쓰이는 스왓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 이렇게 4가지를 분석하는 건데 항상 위기와 기회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대선 기간 이 김건희란 이름 뒤에는 항상 리스크, 위기란 표현이 따라붙곤 했는데 하지만 예상 외에 이 털털한 모습에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로 반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 첫 등판이 윤석열 정부의 기회가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8년째 못 밝힌 진실입니다. 네. 오늘이 세월호 참사 8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슴이 먹먹한데요. 아직도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추모 메시지에 있는 표현인데요. 해마다 4월이 되면 더 아프다고 한 문 대통령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기억의 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품어낼 것이라며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선체조사위와 사참위, 검찰 특수단의 특검으로 진실에 한 발 다가서긴 했지만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약속하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글을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취임 이듬해인 2018년에는 사회적 참사 조사위가 출범을 했고요. 활동 기간을 2차례 연장을 해서 오는 6월에 활동이 끝나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이 안 돼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서 접근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또 2019년에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에 오른 17건 가운데 2건만 재판에 넘기면서 대부분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간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런 가운데도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름의 집회를 기획했던 용혜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했고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도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변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새 정부가 이어서 입법적, 행정적 지원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국민의힘 쪽에도 쌓인 감정이 크겠죠.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8년째 못 밝힌 진실의 느낌표는 추모 넘어 재발 방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정의당의 논평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추모와 애도에서 더 나아가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존재 이유이고 추모와 애도에 그치는 정치적 나태함을 넘어 세월호의 진실을 찾는 것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되새겨볼 대목 같습니다. 네. 이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죽의 10연승을 달리며 시즌 시작을 달궜던 SSG가 2연승하며 다시 연승 행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효준은 LPGA 투어에서 이틀 연속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글러브를 끼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정용진 SSG 구단주. 팀이 10연승을 하면 시구를 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지켰습니다. SSG의 방망이는 초반부터 매서웠습니다. 1회 말 1사 만루 상황에서 최주환의 적시타와 크론의 희생 플라이로 앞서 나갔습니다. SSG는 1점 차로 쫓기던 5회 말 1사 만루에서 한유섬의 싹쓸이 3루타로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7회 말 한유섬의 우중간 적시 2루타로 1점을 더 달아난 SSG는 2연승을 달리며 다시 연승 행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6회 2사 1루. 템파베이 4번 타자 최지만이 자신을 상대하기 위해 올라온 왼손 구원 투수에게 보란듯이 통쾌한 2루타를 뽑아냅니다. 3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을 기록한 최지만은 시즌 타율 5할 2푼 6리로 절정의 타격감을 이어갔습니다. 나흘 만에 선발 출전한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은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으로 올 시즌 첫 타점을 신고했지만 팀은 패했습니다. 파포 14번 홀. 두 타를 잃으며 부진했던 김효주가 오늘 첫 버디 퍼팅을 성공하며 타수 줄이기에 나섭니다. 마지막 파5 18번 홀에서는 깔끔한 벙커샷으로 버디를 추가합니다. 김효주는 버디 2개, 보기 2개로 타수를 줄이지는 못했지만 선두 자리는 굳게 지켰습니다. 공동 2위와는 3타 차. 최혜진과 안나리는 중간 합계 4언더파로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내일도 봄 날씨 즐기기에 더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날이 건조하고 일교차가 크고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날이 맑은 대신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7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시간대와 기온에 맞게 옷차림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물결 자체는 높지 않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에 날은 더 건조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전원 이름 발의, 마지막 국무회의 공표에 이어 회기 쪼개기까지 거론합니다. 합의점을 찾기 전에 꼼수부터 발견해냈습니다. 입법권은 국민이 우리 삶을 더 이롭게 해달라고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죠. 그런데 다수당의 힘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는 게 과연 일반 국민을 위한 입법권 행사인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검찰개혁 필요하죠. 하지만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검찰개혁을 외치다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둘로 쪼개졌고 서로를 헐뜯는데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172석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볼 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